오늘 변동이 심한 장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의 반등폭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이벤트가 모두 종료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장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한은 석 달째 금리 동결입니다.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장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금값 3% 하락입니다. 금 가격이 온수당 55달러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 8월 24일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완화를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대우증권 대규모 유상증자입니다. 대우증권의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이어서 우리투자증권도 대규모 증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지에 미칠 영향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금값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온수당 지난 8월 23일 날 1910달러까지 올라선 이후에 그 다음날 하루에 이제 100달러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900달러 다시 올라왔다가 어젯밤에 다시 이제 55달러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UBS 같은 데서는 금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또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는 온수당 3000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고점에서 급락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금 가격 상승세가 좀 정체됐다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불어서 조금 완화됐다. 단기적인 흐름이지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4위 키워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위 키워드 이제 대우증권 유상증자인데요. 대우증권이 1조 4천억 원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요건이 자기 자본 3조 원 기준인데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글쎄 증자 이건 좀 악재인 건 틀림없는데 해당되는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근데 중소형 증권사도 같이 따라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증권주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대우증권 유상증자 발표는 안밤중에 홍두깨격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긴박하게 증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그만큼 또 절박한 상황인가 이런 데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자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유망한 투자처가 있다든가 기업 가치를 올릴 투자 대상이 있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반면에 내부 손실을 메우거나 또는 엉뚱한 데 쓰기 위한 정자라면은 심각한 악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기는 투자 사업을, IB 사업을 하기 위한 정자라고 말하는데, 과연 IB 사업을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 될 만큼 지금, 임박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IB 사업을 하더라도 과연 실력이 있는 것인가? 지금 세계적인 IB 회사들이 대부분 다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 인수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실력 있는 투자은행 회사들이 다 지금 이렇게, 나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유독 실력도 없이 지금 IB 사업을 하겠다고 정자를 한다. 이런 데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터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투자 정자, 정시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서 정자는, 어쩌면은 지난번에 이 대우증권이, 중국 고섬 상장, 사실 중국 고섬이라는 이 조그만 상장 IPO의 작업에도 실패해가지고 지금, 많은 투자 손실을 입고 있는데, 실력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손실을 메우기 위한 수단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권회사들이 지금 과연 IB 사업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췄는가, 그 여건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한 다음에 시장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증권사 IB 진출, 특히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주당 가치 희석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증권사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신용 공여를 좀 줄여라.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레버리지를 일단 뭐 좀 권하는 걸 좀 줄여라. 변동성이 심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실적 부담이 있는데 좀 악재가 좀 중첩되고 있는, 겹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연결되셨나요? 연결 상태가 네. 지금 연결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연결이 안 좋아갔고요. 금 가격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온수당 55달러 급락했는데, 지난번에 1900달러 올라갔다가 100달러 떨어지고, 이번에 또 55달러 떨어지고, 이런 거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주춤거리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금값이 워낙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이렇게 고공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요. 조그만 얘기에도 주가도 흔들거리는 거 마찬가지로 금에 대한 것도 완전히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또 지금 또 현재 시세를 보면은요. 조금 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 외국의 여러 대 증권사에서요. 지금 그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죠. 3,000달러. 도이치 증권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쪽의 그 상품 가격 헤드란 분도 한 3,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UBS 같은 경우에도 또 목표가 상향하고 있고요. 한 달 전인가요? 5,000달러 몇 년 안에, 2년 안에 5,000달러 간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여전히 금에 대한 비축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 중산층들이 금은 물론이거니와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거, 이것들이 전반적인 장기적인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백업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중기적으로 금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워낙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좀 주춤할까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 중기적으로 금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유로존 불안 요인 완화입니다. 그리스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어저께 발표를 했고요. 그저께 발표를 했죠. 그리고 어저께 나온 일이 독일의 구제금융 안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50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공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장기적으로 유로존 사태는 해결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불안 요인이 완화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글쎄 당장 급한 불을 좀 꺼지고 좀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는지 아니면은 계속 근본적인 해결책이 치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지요? 섣부른 어떤 긍정적인 판단은 좀 불필요하다.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보다는요. 몇몇 분들의 코멘트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상품 투자의 규제라는 짐 로저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스위스가 말이죠. 결국은 폐그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했는데 그것은 웬만한 악재가 아니라 엄청난 초대형 악재라는 강력한 표현을 썼죠. 결국은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스위스가 자기네 돈으로 유로화를 계속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가치를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것인데 짐 로저스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 있는 돈의 힘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위스는 나중에는 손해보고 유로를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의 막담 수준을 얘기했습니다. 자기네 포지션이 반대로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웬만한 개인적인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얘기고요. 또 조지 소로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시장에서 리만 사태 때보다 지금의 위기, 지금 유럽발부터 시작된 이런 위기는 지난 리만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논조는 딱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요. 또 IMF를 통한 그리고 그에 따른 G7의 어떤 단합된 힘이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유럽은 서로 다 딴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2개월 안에 독일이 결국은 손을 띨 것이다. 아니면 그리스는 좀 부도날 가능성이 크다 얘기를 하면서 유로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암울한 전망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짐 로저스,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 뭐 항상 장세 변곡점에서 한마디씩 하는 분들인데 두 분 얘기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근본적으로 유럽 사태는 지금 중기적으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께는 그럼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요. 지금 9월 달에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 이제 그 국채 지금 만기가 한 450억 유로 정도 남았었는데 어쨌든 신뢰는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뭐 좀 흡수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또 앞으로 유로존 상황을 체크할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당장은 유럽 사태에 대한 이벤트가, 남아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말에 그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행장들하고 같이 하는 회의가요. 여기에서 이제 유로존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의 한 가지를 보탬이 될 수 있는 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플러스 긍정적인 또는 리스크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그 유로 리스크가 잠복해 있는 리스크가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나올 때마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또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이벤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의 이러한 이벤트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은 등락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재료라고 악재 요인으로 계속 가져간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9월 달이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종료 또는 10월 달이 다가가면 갈수록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헤드라인 리스크는 이제 슬그머니 빈도가 줄어들고 또 수면 뒤로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 요인이 점점 완화된다.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더 확산되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번 이벤트 이후에도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러한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서 어느 정도 중립선상에서 시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유로존 악재는 장기 악재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흐를수록 일단 좀 다시 물밑으로 잠복할 가능성도 있고 그보다는 어닝을 보자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오바마 부행책 기대감입니다. 뭐 어제도 1위 키워드였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아침 8시에 보양책이 발표가 되고 또 내일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은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종료됩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 그 오바마 부양책에 관해서 지금 아웃라인은 되게 상당히 좀 많이 보도가 됐고요. 일부 보도 따르면은 공화당에서 반대하다가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역시 미국의 시각을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시각은 지금 뭐 3천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 아니면 4천억 달러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미 그 얘기는 그 AP통신이라든가요, 블룸버그 통신운동에서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숫자가 정확하게 다들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어떤 기대 효과는 이미 주시장에 크게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런 정책들의 입안들이 잘 될 것이냐. 그 양원이 각각 한쪽은 민주당, 한쪽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의 실행 과정까지 또 험난한 길이 열려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 그것 이외에 여전히 페드나 이런 쪽에서 할 일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라는 점 일단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요, 분명히 프리어닝 시즌으로 이제 조금씩 진행되는 것은 맞는데 미국 쪽 시각 전해드리면요, 미국은 실적이 나쁜 적이 없었습니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한 것이 많았는데 3분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아무도 모르겠죠. 특히 미국은 또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또 어닝 시즌 3분기에 이렇게 그렇게 눈에 띄게 서프라이즈할 만한 좀 뭐가 있겠냐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은 좀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발표가 되더라도 넘어야 될 사안은 워낙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감을 자제해야 될 것 같다. 좀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좀 이제 이벤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이벤트가 이제 내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벤트 이후에 다음 주 우리 연휴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큰 이벤트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흐름이
뭐 현재 박스권 흐름으로 갈지 뭐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윗방향으로 크게 갈 어떤 그 강한 모멘텀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추락할 그런 그 돌발 악재가 당장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연휴 이후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가장 단기적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단기 방향 예측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하나 나올 때마다 선반영해서 움직이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미 소멸 효과로 또는 제로 노출 효과로 다시 또 약세로 기우는 그러한 반복적인 현상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다음 실적 시즌이 가까우면서 실적이 결국은 확인해 줄 때까지 그러한 흐름이고 실적에 따라서 다시 시장 방향을 대개 실적은 또 기대가 지나치게 낮아 있는 상황에서는 어닝 스프라이즈 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장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단기적인 장세 흐름은 누구도 못 맞힐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고 다른 분들도 상당히 단기적인 장세 흐름을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일단은 어닝의 결과를 살펴보자. 지금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는 어닝의 결과가 눈높이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좀 그게 모멘텀이 될다. 이런 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의 장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